자, 그러면 어저께에 이어서 오늘은 2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천안함과 충돌한 것은 잠수함으로 추정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8번 항목 천안함과 충돌한 상대함선은 잠수함으로 추정한다는 부분부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 잠수함으로 추정을 했느냐? 잠수함이니까요. 잠수함이니까요. 80페이지까지 가야 됩니다. 잠깐만요. 80페이지. 네. 자, 천안함과 충돌한 상대함선은 잠수함으로 추정합니다. 이 백령도의 지도에 보면은 1, 2, 3, 4, 5, 6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요, POD 초소입니다. 이 카메라 다 있어요. 1, 2, 3. 서쪽에 3개 있죠? 남쪽에 3개 있습니다. 이 6개의 초소에서는 여기에 초소 근무하던 병들 지금 제대한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아마 그때 밤 9시에 TOD 영상으로 물체가 충돌하고 흘러가고 떠내려가고 그 과정을 쭉 지켜본 대원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말이죠. 예, 언젠가는 얘기할 겁니다. 여기 손가락 있는 지점에서 사고가 나고 1차 사고가 나고 2차적인 지점에서 충돌까지 나서 잠수함은 녹색 라인을 따라서 이동을 하고요. 천안함은 빨간색 라인을 타고 쭉 이동을 합니다. 천안함은 그 다음날 오후까지 떠 있었습니다. 국방부는 거짓말을 했죠. 예, 천안함이 물속으로 들어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 다음날까지 떠 있었는데, 예, 그리고 초록색 라인을 따라서 천안함과 충돌한 잠수함은 이 라인을 따라 쭉 가서 결국 제3의 부표 백령도의 용트림 바위 바로 앞부분에서 침몰합니다. 잠수함 침몰하고 천안함 침몰하고 한미는 손가락 부분에서 침몰하고 함수는 여기까지 떠내려가서 그 다음날 오후에 침몰한단 말이죠. 그건 뭐 팩트니까요. 그 다음날 오후에 침몰하고 나중에 다 인정하고 확인했죠. 그러면 거의 16시간 22분이나 함수가 떠 있었는데 왜 함수가 떠 있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감췄느냐. 지금까지 11년이 지나도록 그에 대한 답변을 안 합니다. 네. 해군 작전사령부에서는 계속 이거를 찍어서 KNTD에서 확인을 해서 천안함 함수가 16시간 떠 있는 동안 실시간으로 체크해서 현장으로 계속 보내줬다고 심승섭 해군 참모 총장, 그 당시에 심승섭 대령 원스타 때 법정에 나와서 진술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16시간 동안 계속 추적을 했다. 그러나 김태형 국방장관은 계속 국방부에서 다 침몰했다. 지금 찾고 있는 중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국민을 속였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쭉 떠내려간 이 잠수함과 천안함, 녹색 라인을 따라 잠수함은 이동을 해서 제3의 부표 앞에서 침몰했고요. 거기도 상당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빨간 라인을 따라서 함수는 이동을 해서 아래쪽에 침몰을 합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침몰 반파가 되는 순간에 함수와 한미, 왼쪽은 한미가 거의 거꾸로 곤두박질 쳐서 꼬리가 하늘을 향하고 있는 거죠. 네, 처음에 그랬습니다. 이게 그 한미가 물속에 가라앉는 동안에 프로펠러가 해저지방과 부딪혀서 프로펠러가 휘어졌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이 사진 보면 꼬리를 하늘에 쳐들고 앞이 먼저 떨어진단 말이죠. 왜냐하면 앞부분이 엔진이 있어서 무겁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쳐받고 뚝 떨어진데 무슨 내려가다가 혼자 말이냐 했더니 결국은 그거를 다시 그게 아니고 프로펠러가 관성의 힘에 의해서 휘어져서 또 거짓말하고 프로펠러 휘어진 문제만 해도 국방부는 3번이나 번복을 하면서 거짓말을 반복을 합니다. 자, 한미는 이렇게 들어가고요. 지금 이 한미 길이가요. 이 밑에 선이 바로 해저 지반하고 같습니다. 네, 수심이 47m이기 때문에 한미의 길이가 38m, 47m 수심에 38m짜리
길이의 한미가 곤두박질 치면 툭 떨어지면 바로 해저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기서 해저 지반까지 떨어가는데 몇 분이 걸리겠습니까? 불과 몇 초입니다. 불과 몇 초. 이 한미가 완전히 수면 아래로 들어갈 때까지는 영상에 잡히고 수면에서 사라졌을 때부터 바닥까지 떨어지는 것은 불과 몇 초 내지 길어야 1, 2분인 거죠. 그러면 이 지점을 아는데 충돌해서 여기서 반파된 지점을 사진까지 찍힐 정도로 아는데 이 한미를 찾느라 이틀이 걸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왜? 사라진 지점을 알고 수심은 47m, 한미의 길이는 38m, 그러면 불과 9m만 더 내려가면 해저 지반인데 9m 내려가서 가라앉았을 텐데 조류의 속도도 알고 조류의 방향도 알기 때문에 이 마지막으로 한미가 사라진 지점으로부터 반경 200m만 동그라미 콤파스로 찍으면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결국 180m 옆에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지점으로부터 180m 옆에 가라앉아 있었는데 그거를 찾는 척 하면서 이틀이라는 시간을 계속 보냈습니다. 왜 보냈을까요? 천안함 함수 한미를 찾는 것은 뒷전이고 천안함과 충돌한 바로 요 가운데 있는 물체 요거 점 요 녀석이 어디론가 떠내려가서 동력이 살아 있었습니다. 어디론가 떠내려가서 거기서 사람들과 함께 그 안에 있으니 구조를 하기 위해서 모든 우리 병력들이 전력이 이틀 동안 그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천안함 함수와 한미는 뒷전이었습니다. 뭐 그런 건 있겠죠. 함수에는 56명의 대원이 갑판 위로 올라와서 전원 다 구조가 되었고 한미는 입에는 잠수함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침몰과 함께 전원 다 사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판단을 국방부가 미리 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잠수함이 아니기 때문에 더구나 만약에 완전히 그냥 온전하게 뒤집어졌다면 에어포켓이 존재한 가능성도 있지만 이렇게 구남처럼 반파가 되어서 그것도 옆으로 완전히 들어가게 되면 저도 그때 그랬습니다. 3분에서 5분이면은 곳곳에 물이 다 들어차기 때문에 참 생존이 어려울 것이다 라고 그 당시에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니 한미는 전원 다 사망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함수는 56명이 갑판 위에 있다가 구조가 되었으니 함수든 한미든 당장 급하게 찾을 필요가 없다고 국방부는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함수에서도 나중에 인양을 하고 나니 이 안에서도 한 사람의 희생자가 발견됐습니다. 즉 처음에 사고 난 이후로 16시간 22분 동안 떠있는 동안에 이 배를 빨리 수색을 했더라면 혹시라도 구조를 했을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수는 한미와 달리 수밀 구획들이 많습니다. 네, 함수 앞부분은 그 완전히 타이트 벌케이드라 그래서 완전히 수밀된 곳도 있고요. 네, 그래서 완전히 이 배가 함수는 뒤집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 공기를 찾아 가 있었을 가능성도 실제로 그분이 발견된 곳이 함수의 자이로실이었습니다. 함수의 자이로실은 함수의 가장 낮은 위치, 완전히 뒤집어졌을 때는 가장 높은 위치가 됩니다. 즉 공기가 모여있을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에 그곳에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그건 국방부의 직무유기죠. 이 배가 어디로 흘러가서 어디에 가라앉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즉각적으로 잠수부를 투입을 해서 조치를 했었더라면 생존했을지도 모를 일을 16시간 22분 동안이나 국민들을 속이고 함수도 다 가라앉았다고 속이고 떠있는 배를 그냥 방치한 결과로 그 안에 있는 한 명의 희생자를 구조할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아무튼 이 가운데 있는 점 한번 보십시오. 함수와 한미 사이에는 요 가운데 있는 점이 의문의 점이 이동을 합니다.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 한미와 함수가
그리고 한미를 보시면 점점 사라지죠? 20분, 40초, 50초, 10초 간격입니다. 이게 10초 간격인데, 이렇게 기울었다가, 바로 섰다가, 여기서는 거의 사라지게 되죠. 21시 24분 00초에서는 한미는 사라집니다. 자, 그런데 함수를 잘 보십시오. 시커멓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가운데 있는 점은 이따가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왼쪽으로, 한미 쪽으로 이동을 했다가 다시 거꾸로 반대쪽인 함수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자, 위에 있는 그림 3개에서는 까만 점이 왼쪽으로 갑니다. 한미 쪽으로 갑니다. 그죠? 한미 쪽으로. 그런데 다시 오른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함수가 빙그르르 돌기 시작합니다. 면적이 다르잖아요. 선박은 어떠한 힘이 미치지 않는 한 물 위에서 엔진도 꺼지고 아무것도 안 된 정지된 상태의 물체가 뱅그르르 회전하는 일은 없습니다. 세월호에도 그런 현상이 하나가 있는데요.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함수 수면 하부에서 무언가 함수와 부딪혔기 때문에 함수가 빙그르르 도는 겁니다. 네, 그래서 수면 하에 접촉이 있었다는 것이 바로 이 사진으로 입증이 되고요. 자, 요 까만 점이 표류가 되면 전부 똑같은 방향으로 왼쪽으로 쭉 흘러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까만 점은 반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즉, 동력이 살아있었다. 요게 코닝타워거든요. 잠수함의 코닝타워. 코닝타워 부분이 박살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막 물이 들어갔겠죠? 그 와중에도 동력이 살아서 쭉 흘러갔다는 얘기인데, 그 다음 나온 영상은 어저께도 한번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은 한번 보십시오. 이거 아주 보기 드문 영상입니다. 작년 7월 달에 법정에서도 영상을 상영을 했습니다. 반파되는 순간의 TOD 영상이 국방부에서 백령도 초소, 백령도 왼쪽에 3개, 아래쪽에 6개, 6군데서 다 촬영을 했지만 전체를 공개하지 아니하고 국가 기밀이다라고 공개하지 않고 유일하게 공개한 반파 직후의 영상을 부분적으로 확대하고 저속으로 돌려서 반복 재생을 한 GIF 파일을 만들어 봤더니 이건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파 순간의 동영상은 지금도 인터넷상에서 확인이 됩니다.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계신 누구나 그 영상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잘라서 확대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어떻게 보입니까? 코닝타워가 높이 뜰 때 하부의 바디가 잠깐 보입니다. 잠수함 바디의 일부입니다. 시커멓게. 자, 확인이 되죠? 네. 이게 바로 천안함을 반파시킨 주범의 실체가 영상에 잡힌 유일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현상은 보십시오. 자, 요 길이가 대충 어떻게 될까? 이거는 함수고, 함수의 폭은 10m, 한미의 폭도 10m, 요 보면은 대략 어림잡아 2, 3m. 그러면 요 밑에 그림처럼 코닝타워, 바디, 잠수함은 밑에는 더 큽니다. 길이가 쭉 이렇게 크게 됩니다. 물 밑에 크게 되면 큰 일부분이 살짝 수면 위로 드러난 겁니다. 자, 바로 이 영상입니다. 이거를 국가수 그리고 우리 법의학 법영상 전문가들한테 그래서 한번 리뷰를 받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까만 점이 이동 계속합니다. 함수는 한 바퀴 돌았고요. 함수는 한 바퀴 빙그르르 자 이렇게 돌았죠. 이거 보시면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점점 작아지다가 그죠? 다시 좀 커졌죠. 예, 한 바퀴 완전히 돈 겁니다. 함수는. 그리고 까만 점이 뒤로 빠져나갑니다. 뒤로 빠져나가죠. 뒤로 빠져나가고 뒤로 빠져나가는데 이 TOD를 찍는 장병이 이 까만 점을 인지한 겁니다. 저거 뭐지? 뭐가 저거 천안함 반파된 천안함 함수 뒤쪽으로 뭐가 사라지지? 하고 한 화면으로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이 TOD 병이.
요 물체를 계속 따라가서 잡습니다. 그런데 화면 오른쪽으로 사라지죠.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자, 구조를 하기 위해서 고속정들이 달려옵니다. 예, 천안함이, 예, 침몰했고, 예, 함수는 떠 있는 상태고, 한미는 침몰하고, 그런 상태로 있으니, 고속정들이 달려옵니다. 그런데, 넘버1 고속정이 달려와서, 천안함 함수 옆으로 접근을 하는데, 그 뒤로 넘버2 고속정이 달려옵니다. 넘버2 고속정. 다니엘 정님, 대체 어디 잠수함인가요?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제가 주장했던 내용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아마 또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일단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넘버1 고속정은 함수 옆에 와서 슬그머니 이제 속도를 줄이는데 넘버2 고속정이 뒤쪽으로 오니 쉥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이거 이게 뭔 케이스야? 넘버1 고속정 보통 대원들이 한 20명 타는데요. 천안함 함수에는 56명의 대원이 갑판 위에 올라와서 구조를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고속정 한 척에 다 구조해서 시키는 어려울 테니 고속정이 2척 내지 3척은 와야 될 거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넘버1 고속정은 대기 중인데 넘버2 고속정이 그 옆을 지나쳐 사라져 버립니다. 오른쪽으로. 그런데 이번에는 넘버3 고속정이 달려옵니다. 넘버3 고속정도 사라져 버려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고속정 3척이 달려왔는데 예? 구조를 기다리는 천안함 대원 56명이 갑판 위에 있는데 고속정 3척 중에 2척이 사라진 점을 찾아서 열심히 달려가고 한 척만 천안함 옆에 쭉 대기하고 있다가 자기가 구조하지 않고 해경정을 부릅니다. 그래서 해경정이 와서 천안함 함수 위에 있는 대원들을 전부 구조를 합니다. 이 상황 말이 됩니까? 어떻게 3척의 고속정 중에 2척이 옆으로 사라져서 까만 점을 찾아서 가느냐 말이죠. 그럼 중요도로 봤을 때 천안함은 3분의 1 중요도입니다. 3분의 2 중요한 것을 찾아 2척이 갔으니까요. 그래서 잠수함과 충돌된 부분에 있어서는 경성대 명예교수인 물리학자 김항수 박사께서 천안함은 깡통 쿵 하는 그 지진파라고 했던 그 충격파를 분석을 했더니 대략 길이가 얼마인 이 잠수함 깡통 같은 것과 충돌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논문을 영국에 있는 학자와 함께 공동으로 2014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수함과 충돌했을 것이다 라고 발표한 논문으로 나와 있고요. 그에 대한 논문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TOD 분석도 김항수 박사께서 하셔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꼭지 한주호 중이 다른 곳에서 숨졌다. 제3의 부표 논란. 제3의 부표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잠수함이 표류를 해서 천안함 함수와는 다른 각도로 용트림 바위 앞 바로 백령도 그 용트림 바위라고 하는 바위가 있습니다. 뾰족하게 촛대처럼 이렇게 그 바위에서 각각 불과 1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리로 상당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거기에 이 잠수함이 침몰을 한 거죠. 그리고 한주호 주민은 함수에서 사망했다고 보도를 했지만 KBS 취재 기자들이 취재한 결과 함수에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제3의 부표, 세 번째 부표. 왜 제3의 부표냐면요. 함수와 한미가 분리돼서 가라앉았으면 함수가 있는 곳은 제1부표, 한미가 있는 쪽은 제2부표. 근데 함수, 한미와는 전혀 관계없는 곳에 또 하나의 부표가 있더라. 그래서 KBS 기자들이 이름을 붙인 겁니다. 제3의 부표. 함수, 한미와는 다른. 그래서 KBS 3명의 기자가 뛰어난 취재를 합니다. 한주호 준이 다른 곳에서 숨졌다. 라고
보도를 하는데요. 그게 4월 7일입니다. 4월 7일 KBS 9시 뉴스에 단독 특종 보도로 보도를 하는데 KBS 보도국의 황현택, 최영윤, 이병도 이 3명의 기자가 정말 저는 이 3명의 기자들은 퓰리처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천안함 진실이 밝혀지고 난 후에 3명의 기자는 정말 뛰어난 취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보도가 하루 만에 기사는 내려지고 정정 보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집니다. 잠깐 이 부분을 얘기를 말씀드리면요. 이 3명의 기자가 백령도에 들어간 것은 한주호 중위가 사망하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3분의 기자가 팀을 이뤄서 4월 1일날 백령도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UDT 대원들이 또 그때 때마침 들어가서 한주호 중위하고 동기생도 있습니다. 그 UDT 대원 중에 동기생도 있는 그 UDT 대원들이 작업을 하는 곳으로 가서 물어봅니다. 그러니 이제 그 UDT 대원들이 뭐 있는 대로 다 얘기를 안 해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UDT 대원들이 묵고 있는 숙소에 가서 함께 그 안에서 먹고 자고를 합니다. 같은 숙소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 뭐 저녁 때는 뭐 소주도 한 잔씩 하게 되고 낮에는 UDT 대원들이 나가서 작업을 하고 물속에 들어가고 저녁에는 오면은 이렇게 뭐 한 잔씩 하면서 서로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 얘기 저 얘기를 다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 이 UDT 대원들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곳에 들랑달랑 하는 곳이 함수인 줄로 아는 겁니다. 그것이 함수인 줄 알아요. 여기가 어디냐? 함수. 그런데 기자들은 의문을 갖습니다. 무슨 소리야? 함수는 저쪽 눈에 보일랑말랑한 좌표, 부표가 있는 곳이 함수고 함미는 보이지도 않는 저쪽에 있는데, 즉 용트림 바위 쪽에서 보면 함수는 앞에서 봤을 때 약간 왼쪽, 정면으로 봤을 때 약간 왼쪽에 보일 듯 말 듯 하는 곳에 있어요. 왜냐하면 한 6km쯤 떨어지니까요. 또 함미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쪽 이 절벽에 가려서. 또 함수 함미는 저 멀리 있는데 바로 코앞에 있는데 들랑달랑 하면서 거기를 함수라 그러니까 기자들이 여기 함수 아닌데? 함수 아닌데?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집중 취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취재를 해보니 나중에 이 UDT 대원들도 그것이 함수의 위치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작업을 한 거지? 그래서 복귀를 해봤더니 이분들이 가서 한주호 중위한테 가니까 만났습니다. 처음에 만나서 무슨 작업하고 있냐? 그러니까 여기 지금 구조 작업을 하고 있어. 여기가 어딘데? 함수야. 한주호 중위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함수야. 그래. 그러니까 전부 다 다른 대원들도 함수인 줄 압니다. 그런데 UDT 대원들이 도와주러 왔는데 물속으로 데려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UDT 대원들이 굉장히 화가 나서 왜 우리도 이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냐고 막 강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주호 중위가 그러면 두 사람만 같이 들어가 보자. 그래서 이 UDT 대원들의 불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UDT 대원 중에 2사람을 함께 들어가서 그 구조물을 봅니다.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뭐가 되냐면요. UDT 대원들도 가서 도와주기 위해서 백령도로 갔는데 물속에 못 들어가게 되면 체면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 가족들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가족분들이 이 UDT 대원분들한테 막 발이 동동 구르면서 도와달라고 요청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틀 동안 배가 멀리서 가라앉은 것도 아니고 연안에서 사라진 지점도 알고 흘러간 지점도 아는데 이틀 동안 못 찾는다고 국방부가 하니까 일부 가족들은 화가 나서 폭발한 겁니다. 왜냐면 해군은 육군, 공군하고는 달리 해군의 가족들 중에는 해군이 많습니다. 해군의 아들이 해군 가고 해군의 조카가 해군 가고 그렇습니다. 해군은. 그러니까 어떤 사고가 났다 그러면 쫙 모이면은 그냥 그대로 그림이 바로 나와버립니다. 배를 타보고 배를 알고 바다를 아는 사람들이 쭉 모여서 폭발한 겁니다. 무슨 소리야? 장난치냐?
이틀 동안 배를 못 찾는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온갖 난리가 다 왔을 겁니다. 그래서 UDT 대원들이 그 가족분들과 함께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백령도에 도와움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아니 바다에 들어가도록 하지 않으니 화가 날 수밖에요. 그래서 막 항의를 하니까 한주호 중위가 그 들어가보자고 두 사람만 데리고 물속에 들어갔는데 처음에 보여준 겁니다. 봤어요 이분들은.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은 잠깐 철수를 했던 사이에 한주호 중위가 사망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다시 또 백령도에 2차로 옵니다. 네, 그때는 1차로 왔다가 다시 2차로 왔을 때는 한주호 중위가 사망하고 난 다음이에요. 그래 와서 이 분들이 화가 나서 이럽니다. 부표가 있는 곳 앞에서 추도사를 읽겠습니다. 부표가 있는 곳 앞에서 굉장히 뼈 있는 말입니다. 부표가 바로 코앞이라는 얘기예요. 즉 함수의 위치가 아닌 데서 한주호 중위가 사망했으니 그 앞에서 우리는 추도사를 읽겠다 이 말입니다. 제3의 부표 아래 대형 구조물이 있었다. 방통위 9차 회의록에서 나온 얘기고요. 취재를 했더니 이 KBS 취재팀들이 UDT 대원들과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물어서 확인해 봤더니 함수 위치, 함위치와 분명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고요. UDT 동지 회원들도 제3의 부표 아래에서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들어가 보니 두 손 벌려 둥그런 해치가 있는 구조물이 시커먼 구조물이 있었고 길이가 60m고 길이가 60m면요 천안함은 87m 함수는 87m에서 47m가 함수 길이 38m가 함미 길이 그럼 60m라는 것은 천안함 함수 함미와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 60m도 어떻게 뽑은지 아십니까? 어선의 탐지기로 음파 탐지기로 찍은 거랍니다. 누가 찍었느냐? 한주호 중위가 그 물체를 찾기 위해서 백령도 어선을 빌려 타고 3월 29일 날 수색을 해서 찾은 것이 제3의 부표에 가라앉은 바로 그 미상의 물체 잠수함 길이 60m짜리 그리고 거기서 30일 날 사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KBS 기자들은 이 UDT 대원들을 취재한 다음에 이 특종 보도를 했는데 국방부에서 KBS로 엄청난 압박을 놓고 결국 국방부에 굴복한 KBS 경영진은 이 유능한 후배 기자들을 징계합니다. 그리고 방통위에 제소가 되고 거기서 조사를 받고 그 3명의 기자는 이곳저곳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지방으로 다 전출당하고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황현택 KBS 기자인데 지금 현재 다시 KBS 본사로 복귀했다가 현재는 일본의 특파원으로 가 있습니다. 가끔 일본 뉴스를 이렇게 할 때 안경 끼고 잘생긴 기자가 나와서 하면 그 기자가 황현택 기자고 KBS에서 그 당시에 특종 보도한 4월 7일 한주호 중위 다른 곳에서 숨졌다라고 하는 이 보도를 만들어낸 이 취재를 한 대표 기자입니다. 황현택, 최영윤, 이병도 이 세 기자 이름도 기억해 두실 만큼 그래서 제가 이 황현택 기자를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그때 취재한 내용들을 법정에 나와서 진술을 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이후로 2012년까지 여러 차례 전화를 하고 만나기도 하고 설득을 하고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황현택 기자가 법정에 나가는 거는 참 회사에서 허락을 안 한답니다. KBS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때 취재한 내용을 쭉 이렇게 정리를 해서 서류상으로 또는 녹취록으로 제출을 하면은 어떻겠냐 하니까 그거는 좋다 하겠다 해서 그것도 보통 결심이 아닙니다. 황현택 기자가 그 정도 진실을 밝히는 것도 보통 그 결심으로는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아마 회사의 KBS 경영진의 그런 의논을 했었다면 줄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바로 황현택 기자의 진술서 그리고 녹취록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초동에 가서 공증을 받고 그 녹취록의 내용들을 전부 재판부에 제출한 것이 2012년입니다. 2012년 2월 달입니다. 그때 이제 서초동에서 만나서 같이 점심 식사를 하고 이 내용들을 가서 공증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요,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열흘 동안 취재한 내용, 그 취재하면서 국방부에서 발표한 내용과는 전혀 다른 UDT 대원들의 증언 내용들이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이병도 기자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그 이후에 이건 추정 60분. 추정 60분이 KBS를 2번 다루는데요. 그 추정 60분의 PD는 강윤기 PD. 그분도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 황현택, 최영윤, 이병도 3명의 기자도 대단하신 분이지만 이 추정 60분을 2번 방송한 강윤기 PD님도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추정 60분 보도 2번 속에 천안함 진실의 상당 부분이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강윤기 PD님은요, 시사 쪽에서 쫓겨나서,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는 좀, 혹독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사 쪽에서 벗어나서, 명견만리 프로를 맡으셨다가 지금 현재는 미국에 가 계십니다. 미국 워싱턴 특파원으로 가 계십니다. 천안함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들이 한 분은 일본에, 한 분은 미국에 지금 그렇게 계십니다. 그래서 UDT 대원들이 거기 가니까 한주호가 있더라고요. 한주호가 우리가 투입될 줄 몰랐거든요. 거기 가니까 한주호가 있는데 자기도 긴급 투입돼서 왔다. 29일 함수를 주호가 어탐으로 그 자리를 찾아서 29일이면요. 천안함 함수 함미 다 28일날 다 찼거든요. 3월 28일날 함수 함미 다 찼습니다. 3월 28일날 오후에 어둑어둑할 무렵에 함미를 찾고 함수는 밤 10시에 함미를 다 찼습니다. 그 다음날 한주호 준이가 어군 탐지기로 어선을 타고 어군 탐지기로 찾은 것이 바로 제3의 부표에 있는 그 물체라는 겁니다. 그걸 찾아서 부익되었다.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함수함이 다 찾고 난 다음날 한주호 준이가 직접 어군 탐지기로 찾은 것이 29일인데 그리고 찾고 난 다음에 그 위치에 부위를 띄우고 그 얘기를 UDT 대원들은 다 이렇게 증언을 한 겁니다. 네. 그걸 가지고 아니라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한미 침몰 지점 이동을 여기 이 위치에서는 제3의 부표 깔아앉은데 한주호 준이가 사망한 지점이고요. 이게 함수 지점 이렇게 거리가 다릅니다. 제3의 부표 지점에 무엇이 가라앉았나? 길이 60m짜리 시커먼 물체가 수심 20여 미터 이하에 가라앉아 있었는데 비스듬히 가라앉아 있었답니다. 비스듬히. 어떻게? 비스듬히. 비스듬히라는 뜻은요. 대략 45도에서 50도를 말합니다. 함수는 90도 누워 있었습니다. 각도도 다르죠. 예. 수심 20m, 길이 60m. 길이도 다르잖아요. 함수는 47m, 함미는 38m. 그런데 길이 60m짜리가 시커먼 물체가 누워 있으면 그건 천안함 아니죠. 그죠? 길이, 함수, 함미. 전혀 60m하고 관계없지 않습니까? 재판정에서 바로 이 UDT 대원이 재판정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헌규 씨가 2015년 6월 22일 날 제38차 공판에 이헌규 씨를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이분 증인으로 나올 때까지 몇 년 걸렸습니다. 여러 차례 불렀거든요. 그러다 결국 이제 계속 재판부가 출석 요구서를 보내니까 결국 나왔는데 제가 이랬습니다. 왼쪽에 보십시오. 자, 당신이 들어갔다고 하는 그 해치가 어떻게 생겼느냐? 둥그런 해치, 사각 해치, 이런 해치를 종류별로 제가 해서 종이를 딱 앞에 갖다 줬더니 이 부분을 딱 체크를 했습니다. 이 부분. 요 해치가 무슨 해치인지 아십니까? 잠수함들에 주로 많은 해치입니다. 이 해치가. 왜냐? 천안함하고 동급인 영주함에는요, 함수는 사람이 서서 들어가는 해치가 아래 위로 곳곳에 있습니다. 굳이 저런 해치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천안함이라면. 저렇게 둥그런 해치 쪽으로 갔다는 것은 천안함이 아닌 물체에 들어갔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게 영주함. 자, 천안함 인양했을 때 보십시오. 사람이 서서 걸어 다니는 문이 여기저기 뻥뻥 뚫려 있는데 저런 해치가 여기 어디가 있습니까? 다르잖아요. 이런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두 팔 벌려 둥그런 해치, 잠수함 해치죠. 들어갔더니 막혀있더라. 경벽으로 막혀있더라. 천안함은 문 열고 들어가면요 막혀있는 곳 없습니다. 예? 함장실,
부장실, 그 다음에 조타실 뚝뚝뚝뚝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에 들어갔더니 격벽으로 막혀있고 호수가 칭칭 늘어져 있더라. 잠수함 구조입니다. UDT 대원들이 그곳에 들어간 겁니다. 그분들도 언젠가는 얘기를 하겠죠. 자, 김태형 국방장관이 VIP 메모. 김태형 국방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는데 누군가 보좌관이 A4 용지 한 장을 딱 갖다 줍니다. 갖다 주고 이렇게 하니까 김태형 국방장관이 그 메모지를 딱 들고 A4 용지 한 장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CBS 기자가 노컷뉴스 기자가 망원 렌즈로 쭉 당겨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안에 잠수함이란 단어가 나와요. 잠수함. 장관님, VIP께서 어쩌고저쩌고 나오면서 지금까지 기존 입장인 잠수함과 침몰 초기함을 건져봐야 알 수 있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보면 이 잠수함이라고 하는 글씨를 이게 뭉개놨지만 잠수함이 속에 보입니다. 자, 이걸 풀어봤더니 이럽니다. 장관님, VIP께서 외교안보 수석을 통해 답변이 어뢰 쪽으로 기우는 것 같은 감을 느꼈다고 하면서 기자들도 그런 식으로 기사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여당 의원의 질문 형식이든 아니면 직접 말씀하시든 안 보이는 두척이 깔아앉았으니까요. 지금까지 기존 입장인 잠수함과 여기 잠수함이에요. 침몰 초기함을 건져봐야 알 수 있으며 이거는 그야말로 언어 영역이잖아요. 언어 영역. 잠수함과 침몰 초기함을 건져봐야 한다면 두척 다 가라앉았기 때문인 거 아닙니까? 잠수함도 가라앉았고 지금까지 식별 안 되었다는 뜻이고 조사 중에 있으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VIP가 누굽니까? 이명박이에요. VIP는 이명박이에요. 그런데 김태형 국방장관은 이 메모지를 무시합니다. 딱딱딱 접어서 집어넣고 이대로 안 합니다. 저는 이 사건 하나로 천안함 사건의 조작의 핵심은 김태형 국방장관이다. 저를 고발한 사람이, 저를 고소한 사람입니다. 제가 11년 동안 재판을 받는 데에 김태형 국방장관이 저를 고소했기 때문에 11년 동안 재판을 받았고요. 김태형뿐만 아니라 해군참모총장 김성찬 그 사람도 저를 고소를 했습니다. 김태형 고소, 김성찬 고소,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소. 그 다음에 해군 조사본부장은 고발, 합조단장도 고발, 해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소득권, 고발득권, 그 네 사람의 계급을 합치면 별이 14개. 이 김태형 국방장관이 VIP, 대통령이 외교안보수석 국방비서관을 통해서 어뢰 쪽으로 자꾸 기우는 것 같은 감을 느끼는데 그러지 말라는 일종의 하나의 지시일 수 있고 명령일 수 있는 이거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김태형은 이거를 무시하고 자기대로 북한의 공격 가능성의 폭발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천안함 사건의 조작의 주범은 김태형 국방장관이 주도했고 그리고 결국 이명박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이명박이 5월 24일 날 북한을 맹비난하면서 오이사 조치를 발표하면서 몰아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내일은 이명박이 내일이 아닙니다. 그죠? 다음 주 화요일이네요. 예. 이명박은 나중에 이 내용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회유당하고 또는 설득당하고 아니면은 이것이 그 당시에 6.2 지방선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정치적인 판단을 했든 어떻든 그렇게 되는 과정이지만 처음 사고 원인 초기의 조작과 이것을 조작을 하기 위해서 또는 왜곡을 하기 위해서 한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다. 이명박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이 방향으로 끌고 간 사람은 김태형 국방장관이다 라는 부분이 이 한 장의 VIP 메모로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안함 충돌한 잠수함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오늘 주말입니다. 주말 잘 쉬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천안함 세월호 이 두 문제는 정말 해난 사고이지만 누가 그럽니다. 저보고 신 대표는 정치
해양조선학을 새롭게 개척했다 그러는데요. 조선해양정치학, 조선해양이 정치적으로 변질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거기다가 하나 더 붙이면 조선해양정치피고인학이라는 걸 만들면, 아유, 사실 이것만 가지고 벌써 십몇 년 동안이나 법정에서 그냥 학문적인 연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검찰, 재판장 계속 이거를 갖다 진실 찾아가면서 한 과정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학위가 있으면 정말 참 박사감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정에서는 그럽니다. 검찰이 유능한 박사, 석사, 박사분들이 다 조사를 해서 합동 조사를 하고 외국의 조사 요원까지도 같이 했는데 신 대표는 학위도 없고 뭐 그런 이야기를 법정에서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오늘 진천안의 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